첫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는 시골로 전근의 회사 기숙사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 후 돌아가는 길에 다리 아래에서 꼬마 아이가 강에서 놀고 있는 게 보였다. 무릎까지 잠기는 강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도와주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하고 내일도 출근해야 했기에 그냥 지나쳤다. 다리를 지나쳐 한참 걷다가 아무래도 꼬마 혼자 밤에 둔다는 게 신경 쓰여 되돌아서 다리로 오는 길 문득 다리 앞에 안내판을 보았다. 안내판에는 등류주의 깊이 5m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 밤에는 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 해석: 강의 깊이는 5m였는데 꼬마 아이는 무릎까지 잠긴 채로 강에 서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소녀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어느 날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통이라면 즉시 병원에 전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이었지만 이 차는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차는 이동을 시작했는데 앞뒤로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소녀는 결국 차에 계속해서 깔려 죽었다. 소녀는 자신의 피로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다. 무언가를 그렸는데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는 X자가 쳐져 있었다. 부모님은 뜻을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해석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무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무당은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당이 말했다. 네모는 차를 뜻하고 동그라미는 사람을 뜻하며 X는 없다를 뜻한다. 해석: 소녀가 그린 메시지는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 라는 뜻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 임산부가 돈을 벌기 위해 한 조직에 들어갔다. 그 조직의 두목은 그 임산부를 시험해보기 위해 사람을 마구 난도질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 임산부가 갑자기 마구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조직의 두목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자 그 임산부는 입가에 미소를 담으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먹을 것만 보면 입덧이 심해져서요. 해석: 그녀는 인육을 즐겨 먹는 광기 어린 살인자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에 사는 부녀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에 있는 우물을 판 뒤 박을 넣고 올렸다. 그 박에는 각종 보석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 적혀 있었다. 이에 흥분한 그녀는 계속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우물에 넣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로 올라오는 것은 없었다. 얼마 뒤 그녀는 닭을 박에 넣고 우물에 넣었다. 몇 분 후 각종 보석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나왔다. 그 편지에는 보내주신 닭고기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닭을 넣으면 각종 보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부녀는 금세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욕심이 생겨서 무장을 한 뒤 우물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우물에서 아버지의 옷과 각종 보석 그리고 편지가 나왔다. 편지에는 보내주신 닭고기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것이 더 맛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석: 아버지는 우물 속 미지의 생물체에게 잡아먹혔고 보답으로 각종 보석을 주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릴 적부터 나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가 며칠 전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내 생일이 된 날 집을 마저 정리하고 의자에 올라가려는데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온 듯한 느낌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면 사라질 듯 약하지만 따스하고 기분 좋은 느낌, 분명 뭔가 있었다. 알 수 없는 실루엣이 있는 기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게 할머니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말을 걸거나 손을 대는 것도 아니라
다만 지켜보고 계실 뿐. 아마 내 마지막 생일 축하를 하러 와주신 거라 생각한다. 해석, 마지막 생일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죽을 손녀의 마중을 나온 것이다. 6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은 누구의 집보다도 화목한 집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생은 병원 놀이를 하던 중 사고로 죽었다. 가족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특히 엄마는 상심 속에서 슬픔에 빠져들었다. 며칠이 지난 후 엄마는 새로운 동생을 낳으셨다. 나와 동생은 병원 놀이를 하기 시작했고 간호사 역할을 놓고 경쟁이 벌어졌다.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내가 간호사 할 테니까 넌 손님해. 그러자 동생은 싫어, 내가 간호사 할 거야. 라며 투정을 부리는 것이었다. 화가 치민 나는 동생의 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말했다. 아프지? 아프잖아. 놓아줄 테니까 내가 간호사 할 거야. 그러나 이상하게도 동생은 웃으며 나를 보았다. 씩거리며 동생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랑 똑같네. 크크. 그 말을 끝으로 무언가에 찔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시야가 흐려졌다. 해석, 죽은 동생도 언니가 죽였다. 죽은 동생은 같은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 언니한테 복수했다. 7번째 이야기. 전에 살던 집이 화재가 나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다. 나는 새 집에 포장박스를 풀어서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인터폰을 보니 우리 대학 같은 과 선배였다. 선배가 오자 나는 굉장히 반가웠다. 선배도 아직 밥을 안 먹었다 하셔서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전기와 가스가 안 들어와서 치킨과 피자를 시켰다. 배달이 도착했고 음식을 아직 풀지 않은 포장박스 위에 올려놓고 선배랑 얘기하면서 먹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9시가 되어버렸고 TV에서 알포인트라는 영화가 하길래 보고 있었다. 영화를 보다 보니 나는 조금씩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선배와 둘이서 와들와들 떠들면서 영화를 보는 도중 갑자기 선배가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다. 같이 가기 뭐해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선배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친한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다. 야, 다이야, 너 이사 어디로 갔어? 그 순간 무언가 내 머릿속을 스치더니 등골이 오싹해지고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집 대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해서 방금 이사를 끝낸 집, 전기 신청도 안 했는데 TV가 나왔고 이사한 집 주소를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문자를 보고 깨달았다. 8번째 이야기. 얼마나 잤을까? 오랜만에 푹 잔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일어나니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무반응.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모른 척 방금 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나 회사에서 금방 돌아온 아버지도 같은 태도이다.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무시당할 이야기인가 섭섭해졌다. 해석, 남자는 이미 죽었고 가족들은 그런 남자가 안 보이니 반응이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한 여대생이 어느 날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 안에는 아무런 글자도 없고 무언의 비디오 테이프만이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농감인 줄 알았던 여대생은 궁금증에 휩싸이며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비디오를 보기로 했다. 비디오를 재생하자 화면에는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는 이상한 춤으로 방 안을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춤추고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은 그 이상한 춤에 비웃음을 터뜨리며 웃음소리가 꽤 높아졌다. 그러나 여대생은 반대로 울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기 우리 집이야.